면접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성함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이시죠? 성함이 강민석입니다. 그 순간 식당 주인 할머니의 손에서 메뉴판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세상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 처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손자인 줄도 모른 채 면접을 보던 할머니가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곽의 작은 한정식당 미담. 오후 2시가 넘어 손님들이 빠져나간 빈 홀에는 오직 면접을 보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62세 박술래 대표는 오늘도 주방 보조 직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죠. 28년째 이 식당을 운영해온 술래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술래가 이 식당을 28년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술래는 앞에 놓인 이력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벌써 6번째 면접이었습니다. 주방 보조자리 하나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술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당 일을 기피했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급여도 낮다는 이유로 말이죠.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흰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조금 낡았지만 정성껏 닦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청년의 첫인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그랬습니다. 약간 처진 눈꼬리, 그리고 눈웃음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의 모양까지.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술래는 이력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이준호. 나이 25세.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란에는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등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부 한 명이라고만 쓰여 있었죠. 학교는 왜 안 갔어요? 술래는 이력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요즘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했던 거죠. 준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말에 술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힘든 과거를 꺼내는 듯한 아픔이 서려 있었죠.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술래 역시 젊은 시절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주방일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식당에서 설거지랑 청소 1년 정도 했습니다. 간단한 조리 보조도 할 수 있고요. 준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술래는 준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칼 자국이 몇 개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확실히 육체 노동을 해온 손이었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주말도 나와야 하고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급여는 처음 석 달은 최저시급이고 그 이후에는 능력에 따라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술래는 준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느껴졌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순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앞치마랑 조리복은 여기서 제공할게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 혹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이 식당 이름이 미담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순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식당 이름을 물어보는 지원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었죠. 아, 좋은 의미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야 한다고요. 순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3개월 전에요. 순례는 준호를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야만 할 것 같았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쿵. 순례의 손에서 이력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지금 뭐라고 했죠?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강민석이요.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왜 그러세요? 순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강민석? 30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았던 첫째 아들의 이름. 임신한 여자친구와 함께 문전박대당한 그 아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았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죠. 물 좀. 준호는 재빨리 물을 따라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몇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민석의 눈, 민석의 코, 민석의 인매. 모든 것이 민석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너, 아버지가 강민석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손자,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강민석이라고 했지?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순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 잠깐만. 순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강민석?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놀라서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죠. 네, 천천히 하세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995년 대구. 당시 32살이던 순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민석은 20이었고 차남 민우는 18이었죠. 남편은 민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례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했죠.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순례는 견뎠습니다. 아들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들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것만이 순례의 목표였습니다. 민석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에 진학했죠. 순례는 민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우도 착한 아이였지만 공부는 민석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례는 민석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해 가을, 민석이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순례는 식탁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어. 순례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임신? 민석의 얼굴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넌 아직 대학생이야. 등록금도 못 내는 형편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순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책임질게.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안 돼. 순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방에서 민우가 놀라서 나왔지만 순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넌 이 집안의 희망이야.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순례는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지은이 사랑해. 아기도 내 아이야. 책임져야 해. 그 여자가 너를 망치는 거야. 당장 헤어져. 아니면 낙태라도 시켜. 엄마. 민석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틀 후 순례는 민석의 여자친구 지은을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였습니다. 지은은 19살이었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온 모습이었죠. 순례는 지은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민석 엄마시죠?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석이한테서 떨어져. 얼마면 되겠어? 순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례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죠. 이걸로 병원 가서 처리하고 민석이한테서 손떼. 지은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석 오빠를 사랑해요. 아기도 낳고 싶어요. 사랑? 순례는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애들이 무슨 사랑이야. 너희 둘 다 인생 망치는 거야. 애 낳으면 둘 다 끝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민석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은이한테 돈을 줬다며? 너를 위해서야.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으면 평생 고생해. 엄마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가려고? 엄마는 나를 위한다면서 왜 내 행복은 무시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행복? 가난이 행복이냐? 돈 없이 애 키워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도 나를 낳았잖아요.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었죠. 엄마, 저 나갑니다. 지은이랑 아기 책임지고 살게요.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넘보지 마.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술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술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와 술래를 안았습니다. 술래는 민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술래가 민석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너, 내 어머니 이름이 지은이니? 네, 정지은이요.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내 손자구나. 술래의 말에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술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석은 내 첫째 아들이야.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할머니? 지금 면접을 본 이 식당 주인이 자신의 할머니라고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세요?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아셨어요? 알았지.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 말에 술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럴 만했지. 내가 민석이를 내쫓았거든. 내쫓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민석이가 대학생이었고 우리는 가난했거든. 나는 민석이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술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만나서 돈을 줬어. 헤어지라고, 낙태하라고. 하지만 지은이는 거절했지. 그날 밤 민석이가 집에 와서 짐을 쌌어. 나는 소리를 질렀어. 나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30년 동안 민석이를 보지 못했어. 아버지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 혼자 키우셨어요. 힘들게, 정말 힘들게. 술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 제가 5살 때요. 교통사고였어요. 순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 홀로 5살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혼자, 네,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저 돌보시고. 준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준호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밥을 굶을 때도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꼭 밥을 챙겨줬죠. 아버지는 저한테 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없다고만 하셨어요. 순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지웠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례는 준호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아버지를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서. 민석이가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는요? 준호의 질문에 순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순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병으로? 간암이었어요. 말기였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순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도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 걱정만 하셨어요. 혼자 남을 저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파하시면서도 제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순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는 순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할머니의 품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순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례는 눈물을 닦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의 질문에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하자.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자. 정말요? 그래. 넌 내 손자야. 이제 할머니가 널 돌봐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은 할머니.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은 할머니. 과연 자신이 이 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례는 준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순례도 일어나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 잘 돌볼게. 준호는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자신에게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아버지를 내쫓은 사람이었죠. 준호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든 것이 바로 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할머니의 눈물도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준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겁니다. 준호는 지난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해야 하는지, 할머니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순례가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을 다녀온 모양이었죠. 순례는 준호를 보자 놀란 듯 손을 멈췄습니다. 일찍 왔네. 네. 일찍 와서 미리 배워두려고요. 순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의 성실함이 민석과 닮았다고 생각했죠. 순례는 앞치마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준호는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흰색 앞치마에는 미담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순례는 준호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잘 어울리네. 자, 이리 와봐. 오늘은 채소 손질부터 배울 거야. 순례는 준호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 당근, 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례는 칼을 들어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는 이렇게 썰어.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국물이 잘 배어들 정도로. 칼이 도마 위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칼질을 해온 손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묘하게도 아버지의 손놀림과 비슷했습니다. 해봐. 준호는 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두껍게 잘렸고 두 번째는 너무 얇았습니다. 순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순례의 손이 준호의 손을 감싸며 칼질을 도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손이었죠. 그 손에는 화상 자국과 칼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 응? 많이 다치셨네요. 순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면 다 이래. 내 아버지도 어릴 때 내 옆에서 이렇게 배웠어. 순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속 채소를 썰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순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순례는 부부를 안내했고 준호는 물을 따라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 조심했죠. 새로 오셨네요? 부인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젊은 분이 오니까 좋네요. 사장님, 이분이 손자예요? 순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자예요. 부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손자분이 효자시네요. 할머니 일 도와드리려 오셨구나.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례는 메뉴판을 건네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주문한 음식은 된장찌개 정식 2개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순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 방금 처음으로 준호를 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순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응? 아까 손님한테 손자라고 하셨는데. 미안해. 괜찮았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사실이니까요.
술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가 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술래와 준호는 홀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 일 끝나고 할머니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괜찮겠니? 어디요?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석이 산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가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오후 9시 식당 문을 닫고 두 사람은 술래의 낡은 경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경주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술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지만 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준호가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다가가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석 1975-2024. 술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민석아.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왔어. 너무 늦었지? 눈물이 술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술래는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가운 돌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술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준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술래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응? 아버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술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식당에 도착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도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채소를 써는 속도가 빨라졌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음 일을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술래는 준호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는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은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손잡은 참 착하시네요. 우리 손자처럼 대해주셔서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술래의 가슴은 뿌듯함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술래와 준호는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멸치를 손질하고 있었고 준호는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 요즘 어디 사니? 준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시원이요. 역 근처에. 고시원? 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시원이라면 좁고 답답한 방일 겁니다. 한 달에 얼마 내니? 40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술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작은 방에서 지내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술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이사 올래?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여기 2층이 주거 공간이야. 방이 3개 있는데 할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 너 이사 오면 방세도 안 내도 되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싫으면 괜찮아. 할머니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네. 아니요.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준호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준호는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요. 응? 이사 갈게요. 술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대신 방세는 낼게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어때요?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세는 필요 없어. 대신 할머니랑 같이 밥 먹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주말에 준호는 짐을 싸서 식당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전부였죠. 술래는 준호에게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방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고시원보다 훨씬 좋아요. 술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방 밖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술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술래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2시간 후 식탁에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거 다 만드셨어요? 응, 먹어봐. 준호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술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문득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것도 드셨겠네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생일 때마다 해줬어. 준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준호는 그 시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아이였어요? 술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했어. 동생도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일 도와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했어. 신문 배달을요? 응.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말렸는데도 계속했지.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고.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키우면서도 항상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 그 모습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겠네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땐 버틸 수 있었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고시원의 좁고 답답한 방이 아닌 넓고 따뜻한 방에서 말이죠. 며칠 후 술래는 준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급여 통장이야. 이제부턴 여기로 월급 들어갈 거야. 준호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란에는 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달 일한 게 200만 원이나 되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받아줘. 준호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손자한테 당연한 거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술래와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술래는 조금씩 민석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최근 술래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 주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술래는 괜찮다고만 했지만 얼굴색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술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준호가 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할머니. 준호는 달려가 술래를 붙잡았습니다. 술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준호는 술래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경주 시내 종합병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술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준호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손자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간 부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환자분이 증상을 느꼈을 텐데 병원에 오지 않으신 것 같네요.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입원비와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술래는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고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술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1년이나요? 병원비가 없었어.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려고 했어.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해야죠. 돈이 어디 있니? 식당도 사실은. 술래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이 왜요? 술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있어. 3천만 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식당을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계속 이자만 갚고 있었지.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집만 지우는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에 빚 3천만 원, 도합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은 고작 4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술래는 그 남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야.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의 동생, 자신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민우는 술래의 침대 옆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누구야? 저는 준호입니다. 준호? 민우는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아들이야. 내 조카.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남겼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어? 몇 달 전에 알았어. 그래서 얘를 식당에서 일하게 한 거야?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야? 유산이라도 노리고? 뭐라고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형은 엄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 평생 고생하다 죽었지. 근데 그 아들이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 재산 노리는 거 뻔히 보여. 전 그런 생각 없어요. 없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왜 여기 있겠어. 민우야. 술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형이 죽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만해. 전 할 말 다 했어요. 엄마, 치료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전 도와줄 생각 없어요. 민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술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민우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됐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산을 노리는 거냐고. 자신은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아버지의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경주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4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식당으로 돌아가 혼자 영업을 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지만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 수입이 완전히 끊기니까요. 준호는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출, 후원, 긴급 의료비 지원, 모든 방법을 알아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용이 없는 25살 청년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죠. 금요일 저녁 준호는 식당 주방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400만 원, 식당 매출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3개월을 모아도 7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이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죠. 이제 할머니마저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준호는 식당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이식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간 이식이요? 네. 말기 간암의 경우 간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뇌사자간 이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고요. 생체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생체간 이식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중에 건강한 분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겁니다. 간은 재생되니까 기증자도 몇 개월 후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줄 수 있나요? 의사는 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건강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체간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위험한 수술입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회복 기간도 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의사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시작하죠. 사흘간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매일 피를 뽑고 CT를 찍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혈액형도 맞고 간 상태도 건강합니다. 기증이 가능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생체간 이식은 두 사람을 동시에 수술하는 거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2,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2,500만 원.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식당으로 돌아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식당 권리금을 파는 게 가능할까요? 28년간 할머니가 일궈온 식당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며칠 후 연락을 주었습니다. 권리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에 400만 원, 아버지가 남긴 시계를 팔아서 100만 원,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까지 모두 합쳐서 2,1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머니한테 재간을 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제가 대신 드리려고요. 준호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준호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할머니 살릴게요. 다음 날 준호는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부족한 4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방법을 알려줬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너. 민우는 준호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상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례 환자 보호자인데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담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체 기증자는 손자분이시네요. 민우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넌 미쳤어? 제 결정입니다. 간을 준다고? 내가?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내 간을 준다고? 네. 민우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뭘 해줬는데? 할머니는 후회하고 계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오셨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표 한 장을 썼습니다. 500만 원. 이거면 되지? 준호는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받아. 그리고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살려줘. 난 못하겠어. 민우는 황급히 행정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수표를 꼭 쥐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순례가 깨어났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순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들었어. 내 간을. 괜찮아요. 할머니 살리고 싶어요. 순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넌, 내 인생이. 제 인생은 할머니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할머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준호는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의 간 일부가 순례에게 이식되었고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흘 후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분 수술 잘 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순례의 병실로 갔습니다. 순례도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자, 고마워. 순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복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례는 민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준호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했다. 작은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괜찮아요. 민우는 봉투를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식당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 순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형을 원망하면서 엄마한테 화풀이했죠.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술래는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희 형제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민우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내가 한 일, 작은아버지는 평생 못 잊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술래와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술래는 아쉬워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더 좋은 식당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고시원에 남아있던 아버지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보관해뒀던 상자였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몇 권의 책, 그리고 맨 밑에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오늘 엄마랑 싸웠다. 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셨다. 하지만 나는 지은이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도 사랑한다. 1995년 10월 17일. 집을 나왔다. 엄마가 날 내쫓았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도 힘드셨을 거다. 1996년 3월 2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준호. 건강하게 자라길. 2000년 5월 10일. 지은이가 떠났다. 이제 나 혼자 준호를 키워야 한다. 할 수 있을까? 2010년 4월 3일. 준호가 중학생이 됐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다고. 2024년 1월 5일. 병원에서 간암 진단받았다. 말기라고 한다. 준호한테는 말하지 못하겠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거든 말해줘. 아빠는 엄마를 용서한다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준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공책을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30년간의 민석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주워 읽었습니다. 준호에게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일기장을 읽게 되겠지. 아빠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 할머니도 당신 방식대로 나를 사랑했던 거야. 내가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할머니를 용서해줘.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술래는 쪽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용서하래요. 저도 용서해요. 다음 날 준호와 술래 그리고 민우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나왔어. 준호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형 아들 정말 훌륭하게 컸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미안해.
형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난 몰랐어. 술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엄마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경주 시내 새로운 상가에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담 2호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자본금을 대고 준호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개업일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술래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민우도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술래가 준비한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대박이었어.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맛있으니까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술래는 두 손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서가 보고 있니? 내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민우도 변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작은아버지도 이제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리던 가족이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 만에 깨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말이죠.